안녕하세요. 특허권 양수계약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이상 해당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특허권을 기업이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특허권 취득, 그리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HLB와 어드벤처는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특허권 취득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득을 하는 경우고요. 이때는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잘 하기 힘들므로 이 내용을 평가를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인상 단계에 신약 후보 물질 특허권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사업화 단계까지 몇 년이 걸리죠. 장기간 소요이 되고 실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공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율공시로는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HLB 어드벤처니 하는 것은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게 자기 자본의 10% 이상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HLB 투자 설명서인데요. 영업 양수 자금으로 어드벤처로부터 글로벌 원천 특허 권리 양수 대금으로 여기 해당되어 있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화랑 원화 금액이 60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0억 원이 자기 자본 대비 10%를 넘느냐,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6월 10일 날 공시를 보면은 자기 자본을 적어준 걸 알 수가 있는데 5,500억 원으로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차익의 감소 금액이 600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10%가 되죠. 넘었죠. 어드벤처니라 하는 경우에는 600억 원이 더 넘습니다. 조금 더 넘는데 이것도 당연히 10% 정도가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언급했던 것처럼 계약 금액이 600억 원이 HLB 자기 자본의 10% 이상 해당하므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드벤처니랑 계약을 하면은 제3자 배정을 곧장 공시로 내겠다라고 회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약이 체결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특허권 양수 계약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최소 2개 이상 공시가 나오겠죠. 공리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입니다. 논리학이나 수학 등의 이론 체계에서 쓰이는 건데요. 여기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자명한 진리이자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로 근거의 근거를 계속 찾아서 소급해 가다 보면은 더 이상 증명하기 곤란한 명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공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공리를 통해서 증명이 완료가 된 것들, 그런 명제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리, 정리. 공리들로부터 증명이 되면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식 체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전제로 주어진 이 공리들을 모아둔 집합을 공리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수리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형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형식주의는 어떤 공리계에서 어떤 정리가 따라 나오느냐를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체계적으로 제안한 유명한 사람이 힐베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힐베르트의 꿈을 산상조각낸 게 괴델입니다. 이 괴델이 불안정성 정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음을 보여가지고 힐베르트의 이런 형식주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좌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델의 정리를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 앨런 튜링이 나왔고요. 거기서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공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죠. 명제 P가 성립하면은 P 또는 Q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OR 그 다음에 뭐 A는 B면 A 플러스 C, B 플러스 C도 같다. 그리고 뭐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그 다음 자연수가 존재한다. 페아노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수학이 가장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공리 같은 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고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명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공리로 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 폰노이만도 이 수학이라는 게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처럼 경험적인 개념들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뭐 증명을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개념들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적었고 유명한 말이죠.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형식주의로 가서 수학 이론이 기호를 따라 변형해서 얻어지는 총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게 형식주의입니다. 힐베르트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이론을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고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려는 수학, 그 이론을 단순히 수학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수학 그 자체를 연구하는 이론을 그 위에 메타 수학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수학이라고 하고요. 뭐 증명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으로 보면은 공리에서 수학을 논리적으로 연역해 추론해가는 체계로 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메타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맛을 좀 보려고 하는데 수학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상위에 메타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밑에 또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수학이 있고 그 안에 수학이 있고 수가 있고, 증명론 같은 것들이 메타수학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명제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에피메니데스는 이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이거는 명제죠. 이거 명제를 했는데 이거를 G라고 놓겠습니다. 이 명제를. 그럼 G의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메타수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에서 이제 명제 G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수학에서는 이 G의 증명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괴델이 이제 한 작업은 이 메타수학의 명제를 수학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수학, 그 명제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괴델이. 그러면은 이제 메타수학은 수학의 레벨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학의 명제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이 통해서 메타수학의 명제를 수학의 명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메타수학의 명제도 수학의 명제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뭔가 아리까리하고 괴이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실사례를 볼 텐데요. 여기 온갖 기호들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명제죠. 문장 안에 명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줍니다. 자연수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봤듯이 수학의 명제가 있었죠. 근데 이 명제를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메타수학은 또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게 명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줄 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고 싶어가지고 이 소수를 사용합니다. 소수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소수 순서대로 적어주고 그 위에 괴델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곱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죠. 이거를 괴델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기호는 이거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다 라는 말이고요. 한번 예시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소수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순서대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가 들어가죠. 이 괄호는 어딨냐? 여기 있죠. 8이죠. 8을 올립니다. 당연히 곱하기로 다 묶여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숫자 괴델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괴델수가 나오는 건데, 자, 괄호 넣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여기 4가 있죠. 그럼 3에 4제곱 이렇게 넣고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x는 어딨냐? x는 여기 13 있죠? 5 위에 13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닫는 괄호는 여기 9, 그럼 7 위에 9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괄호가 있었습니다. 아까 괄호가 8이었죠? 여기 8이었으니까 11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 여기 13에는 뭘 올려야 되냐? x는 아까 봤듯이 또 13이었죠? 13위에 또 13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소수들이 또 계속 있죠? 19, 23, 29 이런 식으로 소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넣었으니까 는은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안 보이는데 숫자 여기서 보면 5였나봐요. 그래서 5를 넣고, 그 다음에 19에다 뭘 올리냐? 이 s는 여기 7 있죠? 그래서 7을 올리고, 그 다음에 y는 17이죠? 그러면 17 올리고, 괄호 닫는 것은 9니까 여기 9.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산하면은 괴델수라는 하나가 나옵니다, 값이. 이런 식으로 명제를, 괴델은 이 명제라는 것을 문장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자연수,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괴델수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다시 한번 수학의 모든 명제를 이런 식으로 숫자, 넘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연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똑같이 되는 게, 이게 다 곱해져 있는 어떤 숫자가 뭐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소수로 이렇게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8은 요거였고,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뭐 이거였구나. 그 다음 거는 이거였구나. 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 문장을 숫자로만 바꿔준 게 괴델수. 이거 다음이 불안정성 정리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M이라는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라서 증명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EM에서 X, Z, 이것은 이제 괴델수인데, 이 괴델수 X를 가진 문장의 증명이 Z다 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했네요. Z의 증명이 X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써보면은 이 n의 증명이 m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괴델수가 n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의 증명하는 명제는 m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증명은 이거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가야 할 정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하는 공리계를 포함한 어떠한 공리계에도 무모순인 동시에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참이면서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참인데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공리계가 무모순일 경우 그 공리계로부터 그 공리계 자신의, 그러니까 스스로의 무모순성을 도출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불안정성 정리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